예, 반갑습니다. 그, 이 수공구 관련돼서 교육을 이거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시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지고를 보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도구나, 뭐 이런 거 쓰임, 용도, 뭐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여러 가지 수공구가 있겠죠. 뭐 목공을 하는데 굉장히 너무나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목공에 필요한 도구들을 크게 분류를 하면 측정할 때 쓰는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할 때 쓰는 도구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측정할 때 쓰는 도구라고 하면은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직자, 철자, 줄자, 디바이더, 뭐 버니어 캘리퍼스 관련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목공 저희가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있어야 돼요. 짜임을 하거나 뭐 저기를 하거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목공을 하면서 대부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직각자나 측정 공구들이 잘 안 맞는 거를 많이 쓰세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직각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정밀도가 있는 걸 쓰셔라. 왜냐면 그걸 이제 기준으로 돼서 하니까. 보면은 뭐 직각자나 연기자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굳이 하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합자라고 콤비네이션 스퀘어라고 있는 그거만 준비하셔도 기본적으로 목공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두께 관련된 거 측정하시려면 버니어 클리퍼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그무게가 있겠죠. 그무게 같은 경우에는 뭐 외날, 두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외날 정도, 외날 그무게 정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목공을 수업하거나 뭐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맨날 이런 식의 형태, 맨날 그무게보다는 휠 마킹 게이지라고 해서 밑에 하단 분할 마킹 게이지, 이건 뭐 날이 2개짜리라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외날 그무게 같은 경우 연말을 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휠 마킹 게이지, 이런 형태들은 그냥 쓰셔도 돼요. 사는 것은 그냥 날 자체가 교환식이라 이게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어, 외날 금오기하고 분할 마킹 게이지, 휠 마킹 게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외날 금오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얇은 단판 같은 거를 절단하는 용으로도 써요. 그래서 칼날이기 때문에 박혀 있는 게, 대신 마킹선이 분명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만약에 잘못 그면 나중에 이게 다 남아가지고 좀 후반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극기 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건 양날 금극기 칼, 이걸 가장 많이 쓰겠죠. 기본 목공에서 쓰는데, 그 다음에 위에 철제 금극기 칼, 조각도 겸용 금극기 칼, 분할 금극기 칼, 이런 거는 목공하시는데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목공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씁니다. 뭐 조각하는 데 쓰거나, 분할 같은 경우에는 가죽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금극기 칼이라는 게 꼭 목공용만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현대식, 습식, 목통, 뭐 분통, 이것도 어차피 마킹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자료를 넣기는 넣었는데, 사실은 뭐 가구적인 거에서는 쓰실 일이 거의 없으실 테고요. 인테리어나 아니면 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네,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송곳하고 펀치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드릴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구멍을 뚫고 하니까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드릴을 뚫기 전에 송곳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다 드릴링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펀치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같은 성격인데, 송곳은 그냥 찌르는 거고, 얘는 안에 요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튕겨서 밑을 들어가는 그런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수공구 중에 끌이 되겠죠. 위에 거보다 아마 선생님들이 밑에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뭐 일반적인 끌의 일반적인 외부 구조, 끌의 일반적인 내부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요 자료에 있는 것들은 벤치 치즈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외에서 쓰는 끌이라기보다는 그 작업대 위에 실내에서 가구하시는 분들이 쓰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긴 거는 서양식 글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 동양식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순대가 아래쪽에 뭐 일반적인 내부 구조 보시면 자루 안으로 박혀 있는 거라든가 뒤쪽에 나무가 터지지 말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있게 되겠죠.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글의 구조들은 사실은 동양식 글, 일본식 글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식 글의 특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분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목용 밀끌, 건축용 밀끌, 건축용 활밀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부분이 어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그 도구라는 게 예를 들면 작은 기구를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길이가 짧거나 구조가 좀 간단하게 된 거고 건축용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똑같더라도 조금 더 크죠. 크고 강하게 만드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어떤 거는 어디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끌 자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재 링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한국 일본식 전통 끌과 유럽식 전통 끌이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외관적으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 사진상으로 조금 비례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지금 유럽식 전통 끌 같은 경우 우리가 연마에서 쓸 수 있는 날의 몸체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크고 뒷날이라고 그러죠. 뒷날 같은 게 연마되어 있는 방식 자체가 조금 틀려요. 일본식 날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좀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고 유럽식 밀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나머지는 뭐 크게 글쎄 뭐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뭐 건축용 크게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끌 그러면 모양이 너무 당연하죠. 다양하고 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또 틀리기 때문에 그냥 밑에 보면 뭐 장부끌, 노브테일 끌, 그 다음에 인두형 끌, 뭐 갑끌 이렇게 지금 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시중에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보는 장부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보통 짜임을 할 때 장부를 깎아서 넣고 하는 홈을 팔 때 쓰는 끌이에요. 홈. 구멍을 파는 끌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다른 위에 있는 아까 그 동양식, 일본식 끌하고는 모양이 조금 틀릴 거예요. 모두 특징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장부끌 같은 경우에 끌의 폭보다는 두께가 훨씬 두껍습니다. 폭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폭이 10mm라고 하면 끌의 두께는 한 15mm, 20mm 가까이까지 두꺼워요. 그 이유는 이제 구멍을 팔 때 앞뒤로 나무를 밀면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끌이 좀 튼튼하게 버텨줘야 되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루터기라든가 기타 다른 기계들로 얘가 하는 역할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전통 가구를 작업을 하시는 걸 즐기거나 또 손으로 하는 걸 재미있어라 하시는 분들은 뭐 자주 쓰는 몇 가지 사이즈 정도는 구비하셔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브테일 끌, 뭐 도브테일 한 끌 두 번째죠. 오른쪽 편에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둥근 끌이죠. 아사끌.
우리 보통 아사, 사실 아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판끌이죠. 둥근 끌. 둥근 끌인데, 왜 도브테일 끌이라고 하냐면, 요 끌 몸체의 형태가 보시면 요렇게 제비꼬리처럼 도브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브테일 끌이라고 하고, 요렇게 끌을 외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조각을 할 때, 조각되는 면과 남아 있어야 되는 면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끌 측면에. 그래서 그거를 영향을 좀 적게 받으려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요런 끌의 형태는 오른쪽에 있는 도브끌이라고 있는 편끌, 요거와도 사실은 똑같죠. 기능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두형 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두형 끌 같은 경우는 바닥 다듬는 끌입니다. 사진용으로 조금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긴 수평면을 길게 쭉 다듬을 때, 뭐, 그럴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각글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끌이 하나가 아니라 기역자로 두 가지가 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너를 다듬을 때 쓰는. 사실 요도 요즘 많이 안 쓰죠. 각글기를 요즘 쓰니까. 옛날에 많이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구비하시면 또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쭉 가면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대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선생님들이 대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대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목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쓰고도 하실 수도 사실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뭐 굉장히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어차피 도구지 않습니까? 도구니까 장단점은 있겠죠. 도구 작업하는데. 그래서 대패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 일단 제대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마감의 퀄리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이 좀 좋고, 어차피 이게 기술자들이 쓰는 거고, 좀 쟁이라는 표현이 뭐 안 좋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쟁이들이 썼을 때 이게 만약에 효용성이 없고 불편하다고 했으면 이게 도태되고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쓰고 현장에서도 이걸 한다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전래되고 지금도 쓰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보시면은 대패 종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대패가 있는데 굳이 대표적인 사진을 이걸 넣은 건 사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있고, 아, 지금 보면 한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론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경계가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냥 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7할, 8할이 이걸 쓴다 그러면 이 안에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대패, 맨 왼쪽에 있는 대패 같은 경우에는 이 대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국, 홍콩, 대만 이쪽 애들이 쓰는 형태예요. 옛날 우리 전통 대패도 이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전통 대패라고 얘기하는 대패인데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아시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저희 전통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100년 이상 계속 우리가 써오고 이게 80% 90%가 우리가 쓰는데 이걸 또 우리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지금 이 대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써서 그냥 지금 뭐 명장 선생이나 인간문화재 선생님 되는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썼기 때문에 이게 전통 대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전통 대패 형태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홍콩식 대패하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대패가 우리나라 전통 대패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가깝고 요 중간에 있는 대패는 일본식 대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대패는 유럽식, 유럽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그 유럽식 대패라고 되어 있는 날 있는 쪽 같은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날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현대식으로 다 개량이 된 상태예요. 사진을 조금 키워보실 수 있으면 날 뭐 망치로 때려서 날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레버를 돌려서 날에 나오는 깊이나 좌우의 기울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형태입니다. 조절하는 형태고, 맨 오른쪽에 있는 홍콩식 대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는 망치를 다 두드리는 거죠. 망치를 두들겨서 쓰는 거고. 선생님들이 지금, 어, 뭐, 나무로 된 대패가 오래된 게 있냐, 뭐, 서양 대패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 되어 있는 대패는 쇠로 된 대패예요. 쇠로 된 거고요. 쇠로 독일에서 발견된 거고, 근데 대패집 바닥은 쇠로 되어 있고 위에 나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하로 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쇠로 만들기 전에 나무로 먼저 만들었겠죠. 이제 유물이다 보니까 다 썩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대패집 바닥, 서양식 대패 같은 경우에 대패집 바닥이 쇠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그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패에 대한 형태나 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분류, 그러면 동양이다 서양이다 이런 걸 떠나서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대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고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일본식 평대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판재의 두께를 맞춰서 깎는다든가 직각을 하여튼 평면을 고를 때 쓰는 대패. 물론 이제 길이는 큰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대패날이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패의 규격에 따라서 큰 대패는 뭐 비례적으로 큰 나무를 가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패가 작다 그러면 비례적으로 조금 작은 나무를 가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대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대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로 라운드가 져 있는, 그러니까 그 곡면을 깎는 대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대패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함지박 같은 그릇 같은 거 있죠. 큰 그릇, 밥공기 말고 큰 세숫대야만한 그 정도의 뭐 그런 목기 같은 걸 제작을 할 때 큰 도끼나 짜기로 살을 덜어내고 그다음 내환대패로 곡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평대패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바닥면이 평이냐 환으로 라운드로 되어 있느냐, 뭐 그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다음에는 턱대패 이렇게 되어 있죠. 턱대패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있는 그 한국 일본식 턱대패하고 그 다음에 그냥 턱대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턱대패라고 나와 있는 요거는 지금 그림상에 있는 물건은, 그림상에 있는 제품은 유럽 애들이 쓰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한국 일본식 턱대패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저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고, 지금 그림상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턱대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턱을 깎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깎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패날, 어미날 말고 앞쪽에 수직으로 이렇게 쇠가 하나 박혀 있죠. 그래서 고개 나무를 먼저 칼금을 긋고 뒤에 대패날이 깎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한국 일본식 턱대패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젤날이라고 그러는데 그 날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뭐 기계나 이런 걸로 깎아 놓은 다음에 단차만 조정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게 먼저 나왔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유럽식 형태 그 젤날이 나와 있는 게 먼저였겠죠. 기계가 있기 전에 수작업을 먼저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기계 작업으로 하고 안 맞는 부분 단차를 만드는 게 젤날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면 뭐 서양식 남경대패, 한국 일본식 남경대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제가 수공구를 많이 써봤는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남경대패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경대패 형태는 99.9% 똑같고요.
단, 그, 보통 우리가 서양에서 만들어진 양념대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베이스가 쇠로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도 사진도 이제 사실 이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제가 사진을 올린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쇠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일본식 같은 경우에 몸체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날을 늑북되고 날의 좌우를 조절하는 것이 쇠로 된 형태는 이제 금속 재질이라 뭐그 레버 같은 걸 만들어서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나무로 된 거는 작업자의 감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시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짧거나 뒤틀리겠죠. 그래서 쓰면서 계속 수정하고 고쳐 써야 된다는 문제가 같이 딸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모접기 대패, 그 다음에 홈 대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접기 대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각 상자 같은 걸 짜게 되면 그 면을 칼같이 90도로 서 있으면은 제품을 만들 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면을 잡아줄 때 45도로 면을 잡을 때 쓰는 뭐 대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자체는 뭐 시중에서 나와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쪽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홍콩이나 대만 쪽 사람들이 이런 식의 형태가 뭐 있었겠죠. 있는데 제가 못 봤을 개연성이 높은데 어쨌든 저는 많이 못 봤고요. 일본식 형태를 많이 봤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있는 것도 일본식 형태고, 보시면 뭐 레버가 달려서 중간에 벌어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형태일 수는 없겠죠. 그때 뭐 이런 나사를 가공하지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홈 대패, 뭐 부르기에 따른 뭐 루터 대패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턱을 디귿자 홈을 이렇게 파는데 그걸 끌로 깊이를 딱 깎아서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대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면 동양식 대패하고 서양식 대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동양식 대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소재가 대패집 소재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양식 대패 같은 경우에는 바디 자체가 쇠로 되어 있겠죠. 근데 서양식 대패도 지금도 나무로 된 대패가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되고, 뭐 가격대는 싼 것도 있고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한 5만원 10만원부터 시작할까요? 뭐 싼 건 아주 싼 거는, 근데 비싼 거는 뭐 수십만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배움에 있어서 목공이라는 걸 배우고 날의 연마라든가 대패의 구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가 등등등을 공부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양식 대패가 배움이 많고요. 근데 그냥 사용자 측면에서 그냥 도구로서만, 효율적인 도구로서만 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걸 또 하나를 내가 사서 구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서양식 대패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첫째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작업을 해서 딱 나를 세팅을 해놨을 때 그 컨디션이 오래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거라고는 녹이 쓸지 않게 습기만 조금 관리해 주시면 아마 뭐 수백 년도 아마 쓸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워낙 많이 오래 써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디테일하거나 준비를 해서 뭔가 이런 작업을 한다면 사실 지금도 도형 대패를 쓰기는 먼저 선호는 합니다. 왜냐면 제 손에 더 오래 썼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이걸 쓰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작업 현장에서 그때그때 써야 되고 뭔가 지금 당장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서양 대패를 씁니다. 그래서 100점은 아니더라도 항상 뭐 컨디션이 70, 80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서양 대패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공용으로 쓰는 대패가 굳이 있어야 된다면 동양 대패, 서양 대패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하고 목공 수업을 하는 데는 뭐 교부제 정도로 하나 정도는 동양 대패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들하고 수업에 쓰는 도구는 서양식 스타일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톱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양날톱, 패널소라는 것도 어차피 지금 보시면 패널소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양날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날이 양쪽에 있어서 양날톱이에요. 양날톱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패널소. 서양 애들이 이제 부르는 얘기인데 얘는 이제 막 켤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는데 나무를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죠. 밀어서 쓰는 애. 밀어서 쓰는 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양날톱 같은 경우에는 당겨서 쓰는 톱.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서양식 대패를 쓰듯이 선생님들 유튜브에 뭐 외국 유저들이 쓰는 뭐 작업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본식 도구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보시면 뭐 좀 쓰는 게 좀 어색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야, 저 사람은 거의 뭐 한국 사람들처럼 작업하네 이럴 정도로 동양식 도구를 잘 써요. 그래서 도구잖아요, 도구. 이게 무슨 전통이다, 아니다, 이걸 가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작업이 잘 되는 도구라고 하면 쓰는 게 맞죠.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대신, 어, 장단은 다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 지금까지 경험한 거, 어떤 게 좀, 얘가 좀 성격이 좀 다르더라. 그거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작업 방식은 양날톱 같은 경우에는 날이 뭐 켜는 날, 자르는 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켜는 날만 있을 수도 있고 자르는 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날이 양쪽에 있다라서 양날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밑에 있는 서양식 톱은 이제 밀어서 쓰는 거. 그래서 서양 위에 있는 톱, 양날톱은 한 손으로 쓸 수도 있고 두 손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서양식 톱 얘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한 손이 베이스입니다. 한 손이 베이스고 어, 위에 뭐 중간에 갈 때 톱날이 떨리지 않게 톱날 위에 손을 잠깐 얹는 경우는 있으나 뭐 기본적으로 한 손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동양식 위에 있는 톱 같은 경우에는 한 손과 양손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실제로 제가 쓰면서 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양날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그 톱이 깎여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힘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식 우리가 보통 시중에 보이는 양날톱을 내가 톱질을 하는데 힘드는 게 10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연마 상태나 뭐 어떤 톱이냐에 따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 15% 이상은 서양식의 톱이 조금 더 뻣뻣하고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어, 뭐 구조 한 손으로 하냐 두 손이냐 이게 아니라 당겨서 쓰는 톱 같은 경우는 톱몸 자체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깎이는 면도 굉장히 적게 깎여 나가겠죠. 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조금 덜 들고요. 서양식 밀어서 쓰는 패널소 이런 형태에 있는 톱들은 밀어서 쓰기 때문에 톱 몸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꺼워요. 두껍지 않으면은 톱질이 잘 휘어서 톱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밀을 때 밀어보면 글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꼭 자르는 셋톱 있죠. 셋톱으로 나무를 깎아낸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그렇게 둔탁하게 나갑니다. 근데, 두 가지 다를 제가 써보고 느낀 거는 그러면 어느 때가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뭐 저는 그냥 양날톱을 쓰는데 뭐 옹이가 있거나 굉장히 좀 딱딱한 나무들을 쓸 때는 오히려 서양식 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양날톱, 일본식 부위 위에 있는 양날톱 같은 경우에는 쭉 켜기를 하다 옹이가 있거나 그러면 톱날이 비껴나가요, 옆으로. 옹이를 깨고 나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톱날이 또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비껴나가는데 서양식 이런 패널톱 같은 경우는 빳빳합니다. 그래서 아예 걔를 깨고 깎으면서 그냥 잘려요. 그래서 장부 맞춤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오히려 서양식 패널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근데
일반적인 뭐 짜임하고 주먹장 따고 이런 데는 또 서양 동양식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톱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를 켜냐 자르느냐 그거는 사실은 그 섬유질 방향 때문에 뭐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이제 뭐 설계가 바뀐 거고 거기에서 발전된 형태인데, 보통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기죠, 자르는 톱. 그러니까 자른다고 하는 거는 나뭇결의 90도 방향으로 그냥 수평으로 잘라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켜는 톱이라고는 결 방향하고 똑같이 수직선으로 같이 나뭇결과 똑같이 나무가 자라는 방향하고 똑같이 이렇게 잘라낼 때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켜는 거하고 자르는 거하고 약간 중간 형태의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막리로 나온 건데 중간 형태, 쉽게 말씀드리면 사선으로 뭐 연기를 자른다든가 45도를 자른다든가 할 때는 자르는 것도 아니고 켜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의 형태를 띄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수업 참석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국내에 다양한 톱들이 시중에 없어요. 쓰고 싶어도. 근데 만약에 직구가 가능하고 그러시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주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라는 데 방문하셔갖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켜는 거, 자르는 거, 그 다음에 45도 사선으로 치는 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치는 톱 같은 거를 쪽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가구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면을 사선으로 치는 데는 뭐 크게 켜는 톱이 사선으로 치는 톱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5cm 정도 두께 넘어가면 나무가 약간 미끌린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바로 아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자르는 톱니, 켜는 톱니, 자르기, 켜기, 겸용 뭐 이렇게 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구두로 말씀드렸던 그런 거와 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등대길 톱, 양날 톱, 실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등대기 톱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톱날 위에 너무 얇게 정밀하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톱날이 그 종이처럼 얇죠. 그래서 휘청거려서 안 되니까 위에 대붙이로 셀가 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휘청거리는 것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있는 거는 서양식 톱도 요즘 이렇게 나오는 톱이 있어요. 패널 톱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뭐 도브테일, 짜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쓰는 톱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뭐 등대기 톱은 동양만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요즘은 다 뭐 혼용이 다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양날톱. 자, 양날톱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에 날이 있다고 해서 양날톱인데, 이런 양날톱 같은 경우에는 날 어김이라 그러죠. 톱문보다 나무를 자르면 잘라져 나가는 혹은 켜져 나가는 그 폭이 톱날 몸체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톱 몸 자체가 1mm라고 하면 톱날 어김이라고 해서 또 깎여지는 톱을 이제 지그재그로 날을 이렇게 벌려놓는데 그거는 뭐 1mm 이상이겠죠. 근데 이제 멀리 많이 편차가 나면 편차가 날수록 쉽게 파고는 들어가는데 직진성은 점점점 떨어지고요. 그래서 톱몸하고 요걸 근사치를 이제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양날톱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날이 있는데 그 날의 어김은 두 개 날이 똑같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이 안 걸리니까. 자, 다음은 실톱이 되겠습니다. 실톱. 위에 보시면 까맣게 좀 진하게 보이는 그 부분에 장력을 이용해서 가느다란 실 같은 톱날을 이렇게 탱탱하게 잡아줘서 뭐 곡선을 자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이걸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분들은 옛날 자개, 나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썼었죠. 뭐 금속 제공하시는 분들이나.
목공에서도 뭐 나무 상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가구적인 보다는 공예 쪽에서 많이 쓰고요. 가구 하시는 분들이 요거 쓸 때는 그 톱질로 장부를 켜거나 잘라 놓고 그 사이를 장부를 덜어낼 때 살덜 때 요 실톱을 많이 씁니다. 뭐 아까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뭐 당겨서 사용하는 톱, 밀어서 사용하는 톱, 뭐 등대기 톱, 도브테일 톱. 보시면 그 등대기 톱도 위에 약간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세부치가 붙어 있고요. 도브테일 쏘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 약간 금색으로 이렇게 두꺼운 쇠가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아, 일본식 등대기 톱하고 서양식 도브테일 쏘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유일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동양식 등대기 톱 같은 경우에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이게 왜 그러냐면 날이 너무 얇아서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는 고르게 일을 못 내요. 그래서 어, 공장에서 만들고 레이저로 열 처리한 형태고 뭐 날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새로 갈아 끼워야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도브테이소라고 하는 톱 자체 이제 서양 애들 스타일이죠. 유럽식 스타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마식입니다. 연마식이고 갈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동양식 등대기 톱과 도브테일소를 써보면 유럽식 도브테일소가 훨씬 쓰기가 좀 힘들어요. 좀 뻣뻣하죠. 대신 맞춤을 할 때 직진성은 더 좋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뭐 교보제용으로 아이들 체험용으로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그냥 형태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건 탄개톱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실톱, 접이식톱, 양날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탄개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보면 조금 말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얘는 지금 형태로 보면 활톱이 맞고요. 활톱. 요 앞에 지금 보면 앞쪽에 있는 두꺼운 선이 있는 게 톱날이 되고 맨 위에 있는 가는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장력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 장력선에서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톱을 탱탱하게 하는 거고 옛날 정식 방식은 요 위에 가는 선이 선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꼽아서 뱅글뱅글 꽈요. 꼬면 이게 앞에가 당겨지겠죠. 당겨져서 앞에 쇠 톱날 부분에 장력을 유지하는데 그 나무를 꼽아서 뱅글뱅글 돌리는 그거를 그 나무를 당겨갖고 작업하는 방법을 탄개 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개를 틀어서 뜨는 톱에서 탄개톱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톱이 할톱이 아닌가 뭐 생각이 되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뭐 코핑소 실톱이고요. 그 다음에 접이식 톱이라고 뭐 제가 하나 넣어드리긴 했는데 이거 왜냐면 이동이 편하기 위해서 손잡이에서 나무를 이렇게 톱날이 자루 안으로 들어가요. 딱 접으면. 그래서 뭐 제가 한번 넣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톱, 뭐 료바라고 일본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일본식 애들이 부르는 명칭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뭐 조각도 크게 보면 조각도는 그 우리가 카빙할 때 쓸 때 하는 조각도가 있고요. 수공구 중에. 그 다음에 우드 터닝, 그 목선반 할 때 쓰는 툴이 있고 뭐 그렇게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조각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각이라는 걸 많이 안 해보셔서 좀 설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양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보시는 목공용 끌 같은 경우에는 날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얘는 날의 중심으로 양쪽으로 기울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용도는 뭐냐면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면과 면을 분리한다든가 할 때 얘를 중간에 찍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좋은 거는 힘이 끌이 각의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끌질을 했을 때 옆으로 뭐 한쪽으로 미끌려 나가는 게 조금 적습니다. 적고 대신 얘가 의도한 대로 조각할 때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날도가 있고 뭐 하나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얘는 뭐 앞에가 평클도 있고 창칼처럼 뾰족한 형태도 있고 그래서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구분 등분 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등분 칼
둥근 칼이 있고 뭐 구분 둥근 칼이 있는데, 그 구분 둥근 칼 같은 경우에는 자루가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푼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 둥근 칼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짧은 목이 있고 긴 목이 있겠죠. 그래서 급한 곡선을 들어갈 때는 짧은 목을 하시는 거고, 완만한 그릇 같은 거 깎을 때는 긴 목을 하시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삼각도 뭐 거꾸로 휜 역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까 그 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보통 뭐 둥근 칼, 뭐 아사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사라는 말 자체가 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둥근 칼이 맞고, 근데 서양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분의 몇 크기를 얘기를 할 때, 공유를 얘기할 때, 몇 밀리짜리, 그러니까 지름 뭐 정원으로 했을 때 10밀리짜리인데, 파이가 10밀리인데, 그 10밀리를 2분의 1 했느냐, 4분의 1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끈의 기호를 따로따로 다 붙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 국내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판매되지도 거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식 둥근끓이나 조각칼을 사시면, 예를 들면 8 다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번 곡면에 몇 분의 몇 밀리짜리다 이런 건데,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거나 할게요. 구두소를 이걸로 사진만 보고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드 토닝 한번 볼까요? 예.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펜을 깎거나 작은 접시 같은 걸 이제 우드 토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우드 토닝을 뭐 잘하거나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서 제가 뭐 깊은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드 토닝을 하면은 사실은 뭐 좋은 측면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큰 힘 이렇게 들이지 않고 기계를 예, 힘을 빌려서 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확한 좌우 대칭되어 있는 원호, 둥근 형태를 띤 그런 기물을 만들 수 있다. 뭐 그거. 그 다음에 소재. 보통 우리가 그 버려지는 나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가 쓰다 보면 작은 똥강이 나오는 이런 것들도 뭐 붙이거나 펜을 깎거나, 혹은 시골이라고 하면 주위에 둘러다니는 나무 똥강이를 간벌목이라도 주워서 뭐 어떤 형태나 쓰임 있게 만들기가 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구적인 작업은 그게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드토닝은 그런 쪽으로 참 매력 있는 작업이 아닐까. 그래서 뭐 끌은 뭐 리핀 가오지, 볼 가오지, 스핀들 가오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조각칼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굳이 뭐 이건 이런 꿀이다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두 번 세트 뭐 4번조 5번조 딱 사서 본인이 써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이게 기계를 기반해서 돌아가는 데 깎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경험에서는 80% 90%의 사용자분들이 연말을 제대로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쓰시는데, 사실은 목선반에 들어가는 이 끌 자체도 조각글처럼 어, 제대로 연마를 해서 쓰시면 거의 사포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목선반 끌도 제대로 좀 연마를 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요즘은 뭐 요거를 터닝할 때 터닝 가우지를 연마하는 지구리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뭐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 생각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각도 연마 및 용품, 예. 그 지금 보이는 페이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사실 이제 목공을 배우면 배움과 동시에 최고 이제 따라오는 어려움이, 도구를 연마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이제 따라오죠. 뭐 기계로 다 작업을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뭐 특색 있는 포인트 되는 부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하드우드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수공구를 써야 되고, 그렇다 보면 연마라는 번거로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 조각도 같은 경우에는 연마를 할 때
대부분의 평칼 뭐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마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 평칼이나 평끌이나 평대패날이나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라운드 혹은 어떠한 특정한 곡률이 있는 것들 이런 걸 연마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숫돌이 있으면 조금 편하죠. 그래서 뭐 몰딩형 연마석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곡률이 있는 홈이 쭉 파져 있는 거기에다가 거기에 맞는 끈을 평칼 연마하듯이 앞뒤로 이렇게 연마를 하면 날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 뒷날 연마해서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사실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물자가 흔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고, 사실은 동양에서는 평숫돌로 그냥 끈을 좌우로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연마를 하는 방식이 스탠다드예요. 저 자신도 그렇게 배웠고, 아마 지금 시중에 나가시면 할할 부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드 터닝이나 이런 것도 밑에 그라인더, 뭐 습관식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연삭 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좀 가격은 좀 돼요. 실제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뭐 100만 원도 더 될 것 같은데요. 수직 그라인더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존 건식 그라인더의 날을 잡아주는 각도를 세팅하는 지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어려운 게 내가 연마하는 그 양을 정확하게 계속 연마를 타지를 하고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그를 쓰는 거예요. 지그 쓰는 건데, 이제 얘 오른쪽에 있는 수직 그라인더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식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그를 이용해서 각도를 잡고 연마를 하는 것은 아주 똑같이 둘 다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왼쪽에 있는 건 저속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숫돌 자체가, 연마석 자체가 물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습기를 머금은 연마석이 우리가 숫돌레가 손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건식이에요. 건식. 이게 숫돌 자체가 물에 젖는 게 아니라 일반 그라인더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 학교에 대부분에 보면 이제 예산적인 문제나 뭐 다른 문제를 인해서 건식 그라인더를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뭐냐면 전임자가 사놨던 거라든가 아니면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휠 자체를 바꾸세요. 휠 자체를. 그래서 대부분의 이 휠이 일반 강철이나 이런 거를 연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인리스를 연마하는 휠이 있고, 동이나 비철 금속을 연마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뭘 갈아낼 거냐에 따라서 휠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처럼 뭐 오프로드냐 일반 도로냐 경주형처럼 타이어가 구분되듯이 이 휠도 어떤 거를 연마하는 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못 바꿀 거면 소모품으로 휠 자체를 거기에 맞는 거를 하시면 조금 훨씬 더 세가 열 풀림 현상도 좀 적게 나고 연마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팁이라면 팁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기타 연마 용품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숫돌 받침대, 그 다음에 숫돌 연마용 숫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돌 그냥 이거 사셔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편하겠죠. 연마할 때 숫돌 자체가 좀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래쪽에 있는 숫돌 받침대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숫돌 연마용 숫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연마 활동을 하게 되면 숫돌 평면이 흐트러지겠죠. 흐트러지면 위에 있는 숫돌로 문질러서 평면을 잡아 나가면서 쓰는 뭐 그런 숫돌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크게 비싸지 않고, 만약에 학생들하고 수업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뭐 아크릴 판이나 유리판에 그냥 거친 사포 부착해서 쓰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연마 마감용 버핀 휠 연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에서 우드토닝 가우지나 목공용 끌이나 조각용 조각도나
사실은 국내에서는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도핑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게 되면 끈이 조금 미끄러져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써보면 조금 약간 미끈덕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딱 날을 샤프하게 연마를 해서 나무를 깎으면 그 칼날이 나무에 딱 박히는 느낌이 안 나고 약간 뭐 이렇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이제 그 표면 자체가 이 연마제 자체가 파라핀이 초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묻어서 미끄러운 거고요. 그거 닦아내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실은 대펜날이 되었든 끌이 되었든 연마를 했으면 사실은 버핑을 살짝 한 번씩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더 샤프하게 나가고요. 버핑을 한 도구가 날의 내구도가 더 오래 갑니다. 잔디가 적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처럼 위에 뭐 기계식 그라인더에다가 고속으로 안 하더라도 나무판에 소가죽 붙이고 광약을 바르고 그 위에 그냥 문질러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하시더라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이제 연마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연마에 대한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천연 연마석, 인조 연마석, 뭐 인조 연마석인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음, 실제로는 뭐 많은 분들이 천연 숫돌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조 연마석이 좋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각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천연 연마석을 쓸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요. 연마도 사실은 인조 연마석이 훨씬 부드럽게 잘 나가고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숫돌의 거칠기 어느 정도 거친가 입도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굳이 천연 연마석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대신 저는 뭐 천연 연마석을 몇 개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스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수업할 때 교보대용 개념이지 실제로 뭐 필드에서 그걸 연말하게도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한 가지 그럼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수능 연마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자연석을 추출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입토가 다양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레이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냥 거친의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아주 고운의 그냥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게 사실은 천연 연마석이고요. 뭐 그 연마석이라는 것도 다양하겠죠. 이게 그 돌도 여러 가지 재질의 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뭐 사암 재질도 있고 석영 재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사암 재질은 조금 싼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입도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 석영 재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입도도 뭐 다양하진 않은데 대신 우리 보통 인조 다이아몬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런 형태하고 조금 비슷한 형태처럼 이 평면 자체가 잘 안 깨져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경도 딱딱한 게 사실 다이아몬드 다음이 뭐 석영 재질에 있는 그런 정도의 경도기 때문에 인조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겠죠. 어떻게 본다 하면. 그래서 좀뭐 대펜날 연마하고 그럴 때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인조 그 연마석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영 재질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많이 쓰기는 써요. 근데 어디서 쓰냐면 그 사냥가지 헌팅 하시는 분들 있죠. 혹은 산에서 벌목하시는 분들, 산에서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천연 연마석이나 인조 연마석 같은 경우 기본 베이스가 물숫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표면을 좀 미끄럽게 연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야외에 나가서 그 물을 구하기도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야외에서는 아예 못 쓰겠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영 재질의 그런 숯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뭐 추운 날씨나 야외에서 쓰기가 조금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조 연마석, 인조 다이아몬드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는 게 맞습니까? 오일을 쓰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기름보다는 우리 보통 그 계면 활성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유리창문 닦을 때 쓰는 그 분무기에 들어있는 그거를 물 대신해서 하시면 찌든 때도 안 끼고 좀 더 잘 갈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쭉 넘어가 보면 뭐 건식 그라인더, 수축 그라인더 제가 위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 편의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바로 밑에. 그래서 전동공구 연마지그라고 하는 거는 전동공구 그라인딩을 할 때 그라인드 기계에 부착해서 날의 각도를 잡아주는 그 연마지그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작업 포닝 지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숫돌에다가 사람이 수작업을 할 때 연마를 할 때 날의 그 연마할 때 포지션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취미라고 하셔도 하나 정도는 구비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격대는 뭐 형편에 따라서 좀 다양하니까요. 근데 뭐 공산품이니까 당연히 또 고가의 물건이 품질이 좋은 건 어쩔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비싼 거 안 사시더라도 뭐 시중에 뭐 몇만 원짜리만 해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체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요 정도는 구비하시는 게 수업을 좀 재미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크램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사실은 뭐 이게 수공구 범죄에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구분을 잘 못하시니까 어차피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수업 한 2,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더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뭐 문의하실 수 있는 질문 같은 거 받고 제가 답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아이빔 바크램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빔 바크램프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 있는 뭐 빔 이런 형태의 것들은 집성할 때 많이 쓰는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조립할 때,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조립할 때 쓰는 거고 테이프식으로 된 거는 뭐 사각형이든 아니면 팔각형이든 아니면 혹은 원이든 요 밴드 띠가 조여지면서 잠그는 거니까 크게 보면 요 범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 다 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생님들이 목공 작업을 할 때 생각보다 크램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물이 틀어져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조금 꼼꼼히 하시면 뭐 사실은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그 종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정도로만 이렇게 딱 당겨도 사실은 조립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피치 못하게 작업 시간이 연장이 되다 보면 나무가 휘고 뒤틀리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좀 과하게 쓰는 것 같다, 너무 세게 물리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망치료 한번 볼게요. 목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망치류를 다 쓰게 되죠. 망치냐, 말렛이냐, 장돌이냐, 뭐 밑에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망치류 쭉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망치하고 말렛하고 좀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보통 망치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망치 머리가 뭐 예를 들면 무게가 50단이면 걔를 속도를 많이 올려서 힘을 가중해서 쓰는 게 망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말렛 같은 경우에는 휘두르는 속도는 줄이고 헤드의 무게를 아까 50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뭐 100이든 200이든 그렇게 올려서 쓰는 게 말렛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뭐 조각용 말렛, 뭐 그다음에 운용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뭐 재질에 대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게 그 발전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구나 뭐 건축을 딱 얘기를 한다면 나무 손잡이가 그 끌의 손잡이가 나무가 아니라 통쇠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거를 쇠망치를 두드린다 그러면 쇠 깎는 석수장이 아니고서야
가구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런 자루까지 쇠로 되어 있다면 울려서 못 썼을 거 아니에요. 힘들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나무 손잡이를 나무 헤드로 많이 두들겼고, 지금 보면 뭐 조각용 항동 말렛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근대에 들어와서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위에 뭐 요거는 그 조각할 때 많이 쓰는데 큰 스윙을 하지 않고 눈앞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누르셔 쓸 수 있는 그런 거, 요 머리의 무게로 스윙을 많이 하지 않고, 정밀한 조각하는데 이거 많이 휘두르면 좀 정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짧게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명 우레탄 말렛이라고 나온 거는 다른 건 전혀 없고요. 위에 있는 목재 말렛과 똑같은데 그 나무로 된 것 같은 경우는 헤드가 나중에 시간을 쓰다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깨지거나 많이 닳겠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 이 헤드 부분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재 프레임 말렛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조각이나 가구 이런 것보다는 그 팀버 프레임, 목조, 골조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끌도 크죠. 당연히 끌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끌을 반발력으로 밀어내려고 그러면 말렛 자체도 크고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각용 망치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제가 뭐 설명을 드릴 거는 위에 사각망치 같은 경우 시중에 사각망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 쇠 부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뭐 사각망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망치 같은 경우에는 못을 빼거나 하는 기능은 없고요. 한쪽 면은 망치 머리가 양쪽으로 쓸 수 있는데 한쪽 면은 평면, 한쪽은 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본식이나 가구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용 망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 현장에 못 박을 때 쓰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 검침용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은데 재질만 원사이드가 전부 쇠로 되어 있고 진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건 가죽으로 감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양두망치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양두망치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 유럽 사람들 그 목공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캐비넷 메이커 망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밑에 아래쪽은 당연히 못을 때리는 부분이고 위에는 이렇게 좁은데, 그러면 요거 좁은 거하고 그러니까 밑에 머리 쪽하고 좁은 것하고 위가 왜 이렇게 좁게 해놨냐면 우리가 가는 못을 박을 때 못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을 잡아야 되는데 망치 머리가 크면 어디를 때려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위에 못을 손으로 잡고 박을 때 이렇게 좁은 면으로 이렇게 박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에가 좁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고무망치는 뭐 조립할 때 쓰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 밑에 쭉 남은 자료들은 이제 그 수공구 연마에 대한 것들을 제가 글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목재교육 전문가 과정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제 교재 나올 때 그때 이제 1차로 책 만들고 할 때 그때 제가 내용 정리한 건데 뭐 사실은 이게 그 목공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 있는 것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뭐 수백 가지 방법이나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고 썼던 방법이 경험치가 저런 건데 저렇게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르진 않은데 요거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뭐 크게 뭐 범죄에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시간이 1시간 한 1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